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취소됐습니다. 민주노총 내부 반발로 김명환 위원장이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도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제1노총인 민노총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네, 민노총 강경파 주장의 타당성부터 또 내년도 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회 실시간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모셨습니다. 최영기 한림대 개건교수, 또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최영기 교수님,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노사정 대타협인데 어제 뭐 서명을 하려고 하기 직전에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민노총의 내부 강경파 반발이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오늘 강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이 정부는 지금 상황이 입장이 어떨까요? 당혹스럽겠죠. 네. 정부와 민주노총만의 대화도 아니고 한국노총도 들어와 있었고 재계대표도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이 대화 테이블 자체가 사실은 민주노총 요구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예.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제도화된 대화 테이블이 있었어요. 거기서 3월 초에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뭐 노사정 협력 방안도 논의가 됐었고, 근데 그 대화 테이블에 민주노총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요구를 수용해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다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이 사실은 많은 뭐 아량도 뭐 베풀고 그랬었는데 이게 당혹스러울 수뿐이 없는 거는 7월 1일 10시인가요? 10시에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모든 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일부 약간은 어떤 뭐 폭력적인 그런 어떤 감금 사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강경파 조합원 100여 명이 감금을 했죠. 그래서 아예 그냥 참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예상치 못했을 것 같고 김명환 위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논의 구조의 어떤 맥락도 있고 약속도 있고 내셔널 센터 책임자로서의 어떤 어떤 자기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 위원장직을 걸고라도 가서 자기 책임은 다 하겠다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 강경파 조합원들을 더 이렇게 좀 폭력을 유발하는 그런 뭐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짐작은 해보는데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내셔널 센터로서의 어떤 성실한 대화 파트너로서의 어떤 기본 자격 요건을 못 갖췄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좀 덧붙여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대위기의 상황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대화 타협 해야 된다는 게 범국민적 여론이죠. 그래서 노동계 내에서도 한국노총은 뭐 경사노위 이미 참여하고 있었고 민노총 불참 중이었지만 민주노총 안에도 뭐 지금 우리 시청자들 중에는 굉장히 막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댓글도 벌써 느낌이 오는데 그러나 대화하고 또 가급적이면 사회적으로 타협할 건 타협해서 특히 코로나19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회적 대화나 또는 실리를 챙기는 노선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환 위원장이 그걸 대표해서 추진을 했는데 당연히 안팎의 반발은 있죠. 어디나 보면 뭐 매파도 있고 비둘기파도 있는 것처럼 강경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이건 꼭 민주노총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노총에도 그렇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랬던 시민사단체도 보면 급진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래도 물리적으로 이렇게 참가를 막을 것까지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15분 앞두고 행사가 취소되는 굉장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안에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이 이번에도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물론 한국노총은
이제 끝났다는 식으로 이제 나가셨어요. 네, 다시는 회의를 안 할 것 같은 말을 하고 갔죠. 그래도 그 한 번 무산됐지만 그걸로 끝난다는 것은 저는 그거 역시 국민에 대한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이제 속이 많이 상한 거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여기 의제들을 보면 어쨌든 경영계도 노력할 부분, 노동계도 노력할 부분, 정부도 노력할 부분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취약계층 비정규 노동자 입장에 너무 우리가 양보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 무산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부 보완을 하던 설득을 하던 시간을 좀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사회적 대화 타협을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민주노총이 22년 만에 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모았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예견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민주노총의 그 과거에 했던 그 행태들을 보면은 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걸 판을 뒤집어 버리고 또 합의를 또 억지로 만들면다고 또 한 번 또 투집을 잡고 그러면서 이 투쟁 방식이 늘 상습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투쟁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정부는 굉장히 당황했다는데 원장님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1노조가 민주노총인데 그러한 지위까지 이루어낸 민주노총이 이렇게 불법 사항을 만들어가면서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과연 정부 재계와 함께 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단체인지 사실은 의심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좀 책임 있는 단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노사정위원회가 그런 책임 있는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마련한 자리였는데 역시나 민주노총의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노총은 과거에 이러한 상습적으로 이렇게 판을 흔드는 방식의 이런 투쟁 방식의 조직 운영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 민주노총이 그동안 상당히 강도 높게 요구했던 내용들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판을 쉽게 깨버려도 크게 사실은 이익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민노총이 요구하는 특권과는 좀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우리 경제가 굉장히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다양한 코로나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수가 들어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정부가 코로나 대책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어느 정도는 1단계적으로 노사정위원회라는 좋은 틀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노사 안건, 그러니까 노동계가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라든가 재계가 문제했던 것들을 같이 놓고서 논의하는 그러한 자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안건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판을 깨버리는 것이 그다지 그 조직의 특권이나 실리를 그렇게 크게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노사정 이제 대표자 회의라고 그러죠.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원타임으로 이제 노사정 대표자 회의인데, 그럼 민주통은 이걸 안 받아도 민주노총에서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뭐 다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챙겼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럼? 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인데요. 이미 지난주가 정부 발표, 그러니까 국무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라 법을 입법을 하겠다고 국무회를 통과한 안건들인데 그 사안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강력하게 원했고 또 정치권에 계속 요구했던 사안들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죠? 예를 들어서 해고자라든가 실업자가 해당 노조, 해당 기업의 노조에 가입한다라든가 또는 교원 노조, 뭐 공무원 노조 관련된 입법 과제 이런 걸 거의 이제 노조 관련된 3대 법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노조 관련된 상대 악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들인데 그만큼 경영계가 심각하게 봐왔고 그 후유증이 큰 법안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정부가 다 들어줘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ILO 가입을 위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만 하는 법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난번에 국무회를 통과했고
통과시켰죠. 이제 국회에 네, 내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 네, 법을 말씀하시는 지난주에. 거죠. 지난주. 그래서 그게 23일자인데요. 네. 이제 그 안들은 사실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우리가 협의했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사안들인데 그것들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노조의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 안 이미 얻고자 하는 것들을 다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노사정위원회를 깬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민노총이 것이죠. 이미 취할 걸 취했기 때문에 이 노사정 그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원장님 너무 억측이 너무 심하십니다. 예. 네. 그 상황을 보면 실제 그 김명한 위원장하고 집행부들은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뚜렷했잖아요. 먼저 제안도 했고. 근데 예전에 이게 역사가 있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20년 동안 이 타협이나 대화가 제대로 안 된 건 특히 IMF 이후에 노사정 합의를 했더니 오히려 재벌 대기업들은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더 살아내고 돈을 벌고 노동자들만 정예고를 당하고 계속 그런 고통이 반복됐다. 그래서 결국 노사정 대화를 하면 형식은 되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모양새는 좋아 보이고 그럴싸하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김명한 위원장은 그 선거운동 할 때부터 민주노총은 이제 100만 조합원이 직접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처럼. 그때부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고 적극적으로 사적 책임 다하겠다라는 노선을, 그러니까 온건 노선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공약을 내걸고 예. 한 거죠. 그래서 경사노위도 들어가려고 했었고, 예. 근데 내부에 계속 반대가 있고 강경파들이라든지 여러 의견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러면 경사노위에 대한 조직 내부의 그런 불신이나 비판이 있으니까. 민노총 오히려 주도적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제안을 해가지고 성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직을 걸고라도 참여했다 했는데 최승로 원장님은 이제 막 불법이라는데 그런 불법은 아니고 이제 같은 보통의 조직 내에서 어떤 이견이 발생해가지고 한 4-5시간 심각한 토의 끝에 참여가 무산돼 버린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폭력적 행위로 참여하는 걸 막은 건 뭐 그런 거죠. 같은 조합원들끼리 뭐 치고받고 한 건 아니니까요. 일종의 이제 회의실에서 가지 말라고 막 읍소도 하고 윽박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그거 하나 그다음에 방금 최승로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노동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ILO가 계속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제노동기구, 유엔 산하기구잖아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 유엔에 가입됐고 ILO에 가입돼 있습니다. 수십 년째 유엔이나 ILO가 이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처리를 안 하냐고 해서 굉장히 국제사회로 압박을 받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건 이제 21세기 선진국, 이번에 코로나19 대처부터 시작해서 뭐 지난날의 촛불시민혁명까지 또 경제발전,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아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노동만큼 후진국이라는 지적을 하도 받고 이게 무역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EU가 계속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일종의 노동기본권이 확립이 안 된 대한민국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노사정 협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차피 또 그게 비준되려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번 노사정 협의에서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코로나19 때문에 회사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0조나 되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업들한테 그런 공적 자금은 기업들이 해고를 최소화하거나 안 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신 분들은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의 절반이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최대한 포괄하자 이런 노력도 하자는 것이고 고용유지 지원금 주는 것도 확충하자는 거니까 내용은 노사 양측에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소장님 지금 말씀 중에 이 전국민 고용보험도 있고 해고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사실 어제 판이 깨진 것은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민노총 강경파의 주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최 교수님 이게 명문화라는 게 가능한지 사실 그 부분은 민노총의 요구가 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억측이라고 한다면 그 최승로 원장님 그 논리대로 한다면 사실은 해고 금지를 명문화하라는 그 요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막판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고리를 하나 걸어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 참여하는 건 좋다. 근데 참여할 때 가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관철을 하고 와라 하고 서너 가지 조건을 붙여줬어요. 이거는 김명환 위원장이 걸었다기보다는 조직 내에서 의결을 해서 이제
민주노총의 요구 조건으로 그걸 걸고 들어갔는데 그거는 상식이나 어떤 노동 규범상으로 있을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관철시킬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는 뭐 노동계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 대화 테이블에서 그거는 하나의 메뉴로 얹어놓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원래 합의안에는 그렇게 들어가는 그렇죠. 걸로 돼 있는데 그게 그거는 부족하다는 게 그게 노조의 최대치인데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명분인 거죠. 너 왜 이거 관철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걸 굳이 98년도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었다 그러지만 2008년도에는 또 그거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대응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경험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지도부에서도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것이 받아들여질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고리로 결국은 막았는데 그 내부의 동력으로 보면 민주노총 내부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런 대화와 타협 노선을 거부하는 분명한 정파가 있습니다. 무슨 파라고 합니까? 그걸 민주노총의 현장파, 뭐 현장파. 현장파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명환 위원장은 무슨 파입니까? 그 국민파, 뭐 국민과 함께하는 뭐 노동운동 이런 것을 주장하던 이제 그룹들이 국민파라고 하는데 다수파죠. 그래서 이 다수파들은 항상 사회적 대화 타협 노선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것을 막는 현장파는 소수파인데 여기는 불법과 탈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어떤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셔널 센터로서 제1노총으로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조직 내부에 의사결정 과정을 정비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분명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요. 제가 요거는 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해고자 그 조합원 문제 있잖아요. 네. 실업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노조법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노조법 개정안 그거를 국무회의 의결을 했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얻을 걸 다 얻어서 판을 차고 나갔다. 이거는 너무 과대 해석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98년 대타협 때 그 초안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예. 그때는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초안을 만들었고 1년 동안 노사정위원회 나가가지고 합의 이행 점검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해고자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는 98년 합의서의 중요한 합의사항이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실업자,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그 합의사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끝까지 거부한 거는 정부였고 정부 내에서 법무부가 그걸 끝까지 반대한 거예요. 당시 정부는 DJ 정부죠? DJ 정부죠. 네. 그래서 합의안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98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노동운동 내에 그런 좀 굉장히 정치 지향적인 이런 집단도 많았고 해고자들이 굉장히 또 어떤 좀 과격파들이 많았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정무적으로 이것은 사업장 단위에서 해고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 때문에 양해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하는 거는 정부가 사실은 빚을 갚는 거고 밀린 숙제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EU와 FTA 협정에서 합의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가 ILO 협약이니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든가 이거는 지금 사실은 궁색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원칙은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민주노총은 그 문제에 관한 한 떳떳합니다. 민주노총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는 의사결정, 내부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만 덧붙이면요. 네. 그러니까 쟁점이 딱 나왔습니다. 최한규 원장님 잘 설명해 주시는데 해고를 최소화하기 노력한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보통 노력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늘 약속이 잘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민주노총 내에 이제 강경파로 분리되는 분들은 결국은 그러면 또 노조가 없는 또는
취약한 계층의 사업장에서 해고가 많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해고 금지 같은 걸 들고 와라. 특히 공적 자금이 투입된 데는 아예 해고를 금지를 못 받자. 왜냐하면 거기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니까 국민 세금이. 이제 이런 좀 구체적이고 노동자들의 생존이 좀 더 담보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추상적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항의를 거세게 한 겁니다. 근데 저도 원장님 말씀처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22년만 대타협인데 그 내부 구성원들 하나 설득이 안 되고 또 100여 명이 와서 물리적으로 행사해가지고 이게 무산됐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같은 범시민사회단체나 진보 진영에서도 이런 문제는 이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안타깝고 네. 민주노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국민으로부터 계속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도 함께 지금 우리 최승로 의원께서 지적하신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가입 허용하는 문제가 우리 최영기 교수님께서 이 정부가 약속한 거다, 지켜야 될 일이다. 유럽의 어떤 ILO 협약 문제 이런 거 좀 별개의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데 경영계 사용자 측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와 의견을 전혀 달리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경영 현장과 완전히 그 배치되는 사안인데요.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노사정위원회라든가 노조 친노조 정책에 의해서 산별 노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사회에 우리 기업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럽형 노조 방식은 이건 산별 노조 방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완전히 간다면 거기에 맞게 이러한 정책들이나 이러한 법들도 도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별 노조 방식이라서 이 해고자와 실업자를 그 노조 안에 집어넣게 되면 기업들이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이 거의 정치 이슈나 투쟁 이슈로 가득 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유럽형 이러한 산별 노조 방식으로 갈 거라면 거기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법들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기업별 노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산별 노조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특별히 노조가 활동하기 좋은 부분만은 다 갖고 오는 것을 마치 선진화된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화된 방식을 할 거면 노사정 대타협 안에 대체 근로를 포함해서 그동안 노조가 특권을 누렸던 사항들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 수준의 대체 근로 관계된 법령 조항이라든가 파견 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놓고서 합의를 본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경영 현장이라든가 근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타협을 보고 나서 노조한테 유리한 것은 계속해서 하고 경영계의 경영의 활동에 유연성을 가져줬던 경영상의 해고라든가 이런 것은 다 무력화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경영 현장이 노조의 투쟁 중심으로만 계속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조한테도 좋지 않고 노동자에게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조에게만 좋은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도 자기의 일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근로자들이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노조가 투쟁하기 좋은 방식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요. 노사관계가 이제 현실이고 그 대부분의 선진국 OECD 선진국들을 보면 노사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87년도에 민주화하고 전국의 사업장들이 완전히 전쟁터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산업 현장이 정상화될까 정말 우려스러웠지만 한 10여 년 만에 97년 외환 위기가 오기 전까지 굉장히 빨리 안정을 찾았습니다. 94년, 5년 이때쯤 되면 굉장히 안정이 됐고 그 이후에 98년도에 다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87년 그 즈음에 그 복수노조 문제라든가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 문제라든가 이런 ILO의 어떤 노동 기본권에 관한 거를 한꺼번에 다 풀어주는 게 맞았다. 돌이켜보면. 그래서 87년도에 일부 풀고
98년도에 또 복수노조라든가 일부 풀고 그때 이제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풀었었으면 지금쯤은 안정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을 이런저런 여건을 고려해가면서 좀만 미루는 이것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될 숙제라면 최승룡 원장님 표정을 보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않죠. 당연히 안 하실 텐데 얼굴 그건 표정이 뭐냐면 상당히, 예. 아니 그러니까 예. 기업들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렇긴 한데 노동조합을 어떻게 볼 거냐는 기본 시각의 문제거든요. 노동조합도 그 법적인 단체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단체예요. 그러면 그런 것, 조합원 자격이라든가 임기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놔야 성인이 되지. 우리나라 노조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약을, 기본권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좀 성숙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지. 이거는 그만큼 그 노동조합의 성숙하는 속도를 지연시킬 따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시각의 차이인데 알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빨리 풀어보는 게 낫다. 예. 저도 조금만 더 붙이면 짧게 예, 할게요. 간단하게 네. 부탁드립니다. 예. 최승룡 원장님 이제 노동조합 활동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시니까 이제 많이 제가 활동 토론을 자체에 하는데 대해서야 부정적이겠습니까? 아니 그런 네, 정상적으로 의견과 하자고 인상을 그런 많이 거 이제 풍기시니까. 근데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입니다. 그래서 보면 심지어 노조에 매우 우호적인데 관리직 직원이 되면 노조에서 탈퇴도 시킵니다. 왜냐하면 관리직 직원이나 인사 같은 거 맡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용자 측위를 보조하시니까 그런 이유가 심지어 노조 가입하려고 해도 그런 분들은 배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위한 거고 헌법에 단결 노동 3권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 취지가 이겁니다. 노동자들이 어떤 사람을 조합원으로 해갖고 어떤 활동을 할지 기본적으로 노조가 결정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잖아요. 기업별 노조든 산별 노조든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실업자 해고자를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노동자들의 연대 정신이라든지 또는 노조 활동이나 같은 직장일을 하다가 해고자 되신 분들이 있으면 어찌 애매하겠습니까? 같이 우리가 만든 회사원이라 생각해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조가 결정 문제지 자꾸 사측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걸로 갈등을 빚을 여러 필요가 가지 없다는 거죠.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노조 활동도 그렇고 네. 경영도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한 것 중에 이 파업때 대체근로 같은 것도 이렇게 허용이 되면서 균형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을 최원장 하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파업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 행동권인데요. 예. 결국은 생산을 멈춰서라도 제발 우리의 처우도 개선해주고 작업자 현장 내에서 어떤 비인간적인 거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건 대체근로를 하면 파업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그럼 문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약속이 파기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체근로를 허용한 나라가 자본가 반대하는 나라 사용자들 많이 있습니까? 입장에서도 우리? 직장 폐사라도 여러 가지 사실은, 수단이 네. 있습니다. 지금도 수단이 있거든요. 대체근로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다 허용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특별히 제한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사실은 이 파업이라는 게 공장을 무력화하고 사업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냥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인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 노조에서는 이 파업권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민주적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노조는 특징이 뭐냐면 파업을 통해서 사업장을 무력화하거나 폭력을 통해서 경영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과도한 특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조 구성이라고 하는 파업권이라든가 단체 결성이라든가 단체 행동권 자체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외화된 특권이에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허용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 과도하게 대체근로로 인해서 폭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사업장 자체를 무력화시거나 경영 행위를 무력화시킬 정도의 과도한 특권이 되기 때문에 대체 근로만큼은 선진화된 국가의 수준으로 허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노조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민주화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이 대체 근로를 허용하는 그러한 대타협에 나서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노동 선전화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너무 논란이 많은 주장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동상권은 특권이 아니고 원장님 헌법이 부여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그렇습니다.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헌법이 허용한 그걸 특권입니다. 자꾸 특권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기본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특권이 모든 아니고. 구성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 노조만 갖고 노동자니까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구성원은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 권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이 토론 노동자 자리에서만 한에서만, 봐도 예. 노사의 의견이 많이 대타협이 참 어렵다는 것을 지금 느낄 아니, 수가 그렇기 있는데 때문에 서로 예. 더 존중하고 말 한마디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데 불법인 폭력이 저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바로 그런 데서 불신이 쌓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노사 어느 대타협 참 파업 어려운 현장에서 문제인데. 불법이나 폭력이 쉽게 예, 일어납니까? 저희가 또 다른 얘기도 좀 논의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이런 건 어제 이제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액수 차이가 큽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는 16% 올려서 10,000원으로 해야 한다. 경영계는 2%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근데 그 당초에 이제 민주노총이 일방적으로 한국노총과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25% 인상 요구를 했어요. 자기들 방침으로 이제 우리는 25.4% 요구할 거다. 근데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노동계가 그 한 축이니까 협의해서 단일안을 냈거든요. 네. 근데 민주노총은 굉장히 선명하게 25% 인상 주장을 해놓고 한국노총은 이거 현실적으로 25% 지금 주장하는 게 맞겠냐? 어떤 국민이 그거 수긍하겠냐? 이래가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그걸 조정해서 이제 10,000원 이하로는 내려가야 된다. 이래서 16.4%를 낸 것 같은데요. 한국노총이 10,000원 이하하니까 그 상한 10,000원으로 정했군요. 그렇게 한 거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저 안은 제가 보기에 지금 저 안을 가지고 설사 조합원들 총투표를 할 때 저 안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나올까 저는 사실 의심해요. 의심스러워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이런 전대미문의 고용 위기,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2자릿수 인상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을까? 아니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을 협의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금년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 논의조차 저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걸 가지고 노동계는 이제 굉장히 공세를 취하고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이번 주말에 네. 여의도에서 5만 명 집회를 하겠다는 네, 건데 7월 4일. 예. 그러니까 모레 토요일이네요. 아마 주된 요구 사항이 아니 지금 같이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 불평등이 더 심화될 텐데 경영계에서는 그 약자들 더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최저임금을 뭐 깎는다는 주장을 했다는 걸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오늘 그 어저께 사회적 대화가 무산된 거 못지않게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서울시의 그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내려졌음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전국 노동자 대회라고 해서 네. 한 5만 명 정도 지금 모이려고. 저는 그래서 그 김명환 위원장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못 가게 막은 것 못지않게 서울시의 그 행정명령도 불사하고 우리는 집회를 강행하겠다. 그리고 그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뭐 우리 그 안진건 대표님은 굉장히 민주노총 내부의 어떤 이런저런 정서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객관화된 민주노총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 사태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저 최영규 원장님 말씀에 귀 담아 우리 노동계가 들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짧게 일단 집회는 사실 국민 지금 코로나 다시 재유행할까 봐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촛불 시민혁명을 계승하려고 하는 시민들 집회도 있는데 드라이브인 스루 집회로 열리거든요. 차량 행렬 비슷하게 수백 대 수천 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민주노총이 감히 뭐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 때문에 지금 집회를 고민하셨을 텐데 예를 들면 권역별로 차량 행렬 집회 같은 걸 해서 좀 그런 식으로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또
방역도 하면서 또 온라인 집회를 병행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공고를 감히 드려보고요. 예. 두 번째 그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실제로는 다 모인다는 거죠, 근데. 아니 근데 지금 뭐 최종 결정을 앞두고 네.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감히 권고를 드려보는 거죠. 예. 집회라는 게 사실 이 상황에서 떼약볕과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집회를 5, 6만 명 한다는 건 그만큼 절박한 뭔가가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너를 우리가 이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실제 그럼요. 방역 당국이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는 이게 예를 맨날 독재 정권이 탄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거니까 차량 행렬 집회라든지 온라인 집회를 병행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요구하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시급 10,000원이 이슈가 된 게 꽤 됐는데 그게 월급 딱 200만 원이기 때문이거든요. 보통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때도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도 사람을 소개해달라 그럴 때도 내가 직장을 갈 때도 보통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월급 200~300은 맞춰줄게 4대 보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이제 목표로 하신 건데 저도 처음 민주노총 25% 요구했을 때는 아차 싶었습니다. 일단 지금 솔직히 올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걸 요구하게 비춰지면 국민 정서랑 많이 떨어지고 특히 그 지불 능력이 한계를 가진 중소형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조정해서 노동교관이 16.5% 이제 딱 10,000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이제 조절이 됐는데요.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0,000원으로 가야 되긴 가야 됩니다. 공약됐습니다. 여야 모두. 근데 올해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항상 제가 노동계랑 최저임금 인상 요구 같이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는 일단 시급 9,000원 정도로 사회적인 합의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9,000원 하면 몇 퍼센트? 딱 5% 올리면 5% 올리니까 9,020원인데요. 제가 정말 저도 한 10일 동안 계속 머리를 싸매고 했는데 이제 노동부 내에서는 이제 저희들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비판을 좀 듣더라도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코로나19 경제 상황 감안했을 때 작년에 2.87%밖에 오르지 않았고 500만 명 정도의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들이 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번엔 조금 더 올려서 올리되 9,000원 선 정도로 사용자나 공익위원들하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자. 5% 정도 올려서 예. 9,000원 선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최승근 의견을 원장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이제 한 5%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일단 뭐 16%된 10,000원을 들고 나왔으니까 이제 협의가 시작될 텐데 경영계의 생각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섰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예, 그래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은 월 한 200만 원 가까이 큰 정도 실제 총 임금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진짜 금액은 거의 10,000원을 이미 넘어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저임금이 10,000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렇게 정치적인 구호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라든가 근로자들의 어려움, 그다음에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결국 외면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과도한 인상이 사실은 이제 빚은 결과를 들여다보면 누군가는 알바 자리도 못 얻게 되고 또 이 주휴수당을 강제하다 보니까 주 그래도 뭐 4월씩 일했던 사람들이 주 이틀 정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겨우 어떻게 어렵게 구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그 일을 뺏어버리는 거 이런 가혹한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저급한 일자리를 제공하냐. 그런 일자리 사회가 없어도 돼? 라는 식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의 밥그릇통을 차버린 그런 결과죠. 부작용이 더 많았다. 최저임금을 맞아 부작용도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네. 흐름 속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서 저는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사실은 최저임금을 적어도 1, 2년간 이 위급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은 잠시 실행을 보류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는 이러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것이 가지고 있는 200만 원이라는 월 급여는요,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이 한 달 수입이 뭐 요즘 최근에 나온 이야기 보니까 한 100만 원 뭐도 못 버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100만 원 벌겠다고 200만 원 급여를 줘야 된다 법으로 이런 식의
이렇게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쓰지 마라라고 100만 원밖에 자영업자. 그게 아마 전국 편의점주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모양이에요. 네, 글쎄 그래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절반 정도가 예, 그래서 편의점 주인이 한 50시간 일해도 예, 100만 원밖에 못 벌더라. 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알바를 제공하기에는 어렵죠. 그런데 그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식의 무리한 법률적 강제행위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임금이 갖고 있는 속성과 너무 벗어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법률적 강제에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부가 사실은 이러한 최저임금제 같은 부분을 몇 년간 좀 실행을 유보하거나 하는 그러한 긴급 조치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보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 뭐 어렵죠, 맞습니다. 제가 편의점주 예를 마침 들으셨으니까요. 그런 편의점주들 올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100만 원밖에 1,000만 원, 2,000만 원, 웬만 원 다 나오거든요. 왜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지를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본사, 우리 자유기업 원장님이 대변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 본사가 로열티로 35%를 떼가 버립니다. 올 매출이 1,000만 원 했을 때도 350만 원 세금을 먼저 떼가 버리고 그 다음에 건물주들이 임대료가 100에서 200만 원 나가니까 절반 이미 거기서 나가고 나머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로 내고 전기로 내면 정말 한 400만 원 정도로 알바생 2명 만약에 쓰면 저 최저임금 주고 나면 진짜 100만 원 남기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올해는 어렵다라고 동의하고 그리고 그 편의점주들 역시 저희들이 대변해야 될 사회적 약자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500만 명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런 균형 감각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다만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을하고 병이 굉장히 서로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병한테 을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올려주십지만 나도 최저임금 못 받고 있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서로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인데 갑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갑은 하나도 내놓지 않더라는 거죠. 이런 편의점 본사들이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2,000억 꼬박꼬박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편의점 매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로얄티를 10%만 낮춰주면 35%에서 10%만 낮춰줘도 올 매출 1,000만 원인 편의점주에게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그럼 최저임금 인상분 감당하고 본인들도 훨씬 집에 많이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도 같이 만들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올해는 정말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시급 10,000원이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기준선이긴 하지만 이미 뭐 미국은 15달러 뭐 이렇게도 가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은 자 올해 보시죠. 물가도 올랐고 마스크라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 엄청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그러면 최소한 그걸 감안하면 삭감으로는 살 수가 없게 됩니다. 500만 명의 최저임금 당사자 노동자들은요. 그래서 그걸 감안할 때 그래도 작년에 그래서 2.87%밖에 오르지 않았잖아요. 작년에 엄청 깎았습니다. 역사상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작년에 적용을 했습니다. 일부러요. 우리 사회가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노동자들에게 이 어려운 위기를 버티려면 소득이 좀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수도해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도 더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런 선순환 구조로 결단해보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근데 작년에 2%대에서 올린 것은요. 사실은 그 전전년도 2년 동안 과도하게 올린 것에 대한 반대 작용인데 한마디로 정치 권력과 이러한 그 노동 권력이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을 위해서 인심을 썼다, 2%로 굉장히 낮췄다 이렇게 말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책임하게 올렸던 결과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기 어려워진 결과를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2%로 올린 거죠.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일자리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은 현실에 맞게 현실에서 사람들이 서로 일자리를 주고 일자리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건 이상사회 이 정도는 필요해
필요한 만큼 준다면 그게 사회주의지 자본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의 현실을 인정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원장님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그 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 측에서. 근데 저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주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대폭 줄였다라는 보고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그런 올해 초까지 취업자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취업자 숫자가 줄어든 건 3월, 4월인데 그건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제가 이건 명백한 팩트로 국민 고용률은 올라갔고 올해 초까지 전체 취업자 숫자는 작년 대비나 전월 대비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통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 저희가 아니 좀 다른 이건 수치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네. 그 수치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 정부가 정부 돈에 의해서 늘려놓은 고령자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지 아니, 그 부분까지 다 서비스와 포함돼서요. 도매, 소매 예. 분야에서 일자리는 알겠습니다. 계속 아니, 근데 줄어들고 말씀하신 원장님, 그 수치에 대한 최저임금이 논의는 인상돼서 예.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나 통계는 어디에도 아직까지 안 그 나왔다니까요. 부분 저희 끝나고 다시 하시죠. 예. 끝내고 그럼 마무리한 다음에 원장님이 확인을 시간도 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예. 저도, 아니, 저는 이제 원장님께- 저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 교수님께 교수님. 마지막으로 예.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최저임금이라든지 노조와 사용자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대타협에 성공한 일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독일. 여기서 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좀 짧게 한번 그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건지 어떤 걸 배우는 건지. 아까 그 자막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네덜란드가 어떻게 보면 모범 국가죠.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국가고 뭐 한 3, 40년 동안 그 대타협의 전통을 이어왔었죠. 그리고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 또 좋은 대타협의 성공 사례예요. 그런 나라들은 이게 한 번에 그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단위에서는 아무리 노사 갈등이 심해도 결국은 타협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 안에서는 반복해서 교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배신을 하면 내년에 자기가 배신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교섭하고 타협을 한다면 신뢰가 쌓이고 한 번에 뒤통수 치려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에서는 민주노총이 역시 그 변수인데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끝까지 협상을 했으면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사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해서 지도부가 조직 내에 들어가서 곤욕을 치르면 그 다음번 대화 테이블에서 분명히 보상이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아니까. 근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수확을 거두려고 예.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타협이 자꾸 얼그러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기 한림대 개관교수, 최숙로 자유기업원 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